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의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준 셈이 됐는데요.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 정치권에는 어떤 지각 변동이 벌어질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전 시사저널 소종섭 편집국장, 서정욱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4.7 재보궐선거가 종료가 됐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큰 표차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서울과 부산에서 승기를 잡았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좀 정권 심판론에 유권자들이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뭐 민심이 폭발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이미 이제 정권에 대한 평가, 이른바 정권 심판론, 이 프레임이 강력하게 잡힌 상태에서 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됐죠. 예, 그러면서 그에 맞서는 여권에서의 선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프레임을 넘어설 만한 그런 것들을 내놓지를 못했고 이미 유권자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선거 시작할 때 이미 나는 마음 정했다, 안 바꾼다 하는 유권자들이 8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굉장히 시작부터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선거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 지금 서울 전역이 25개 구가 지난번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서초구 하나를 빼고 국민의힘 쪽에서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25개 구 전체에서 오세훈 후보가 압승을 했거든요. 예. 강남, 서초, 송파는 말할 것도 없고 관악, 구로, 금천, 뭐 강북 지역까지 이 민주당세가 강한 곳에서도 전부 이겼습니다. 압승을 거둔.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지난 총선 때 보면요, 이 범보수 계열 표를 전부 합한 것과 범진보 정당의 표를 합한 것과 서울에서 봤을 때 범진보 쪽이 43.4%를 얻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범보수 계열은 45.6%를 얻었거든요. 네네. 근데 의석수는 49개 중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7개만 가져가고 나머지 42개는 민주당이 다 이겼습니다. 득표율 면에서는 그런데 2.2% 정도가 범보수 계열이 앞섰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의석수는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를 했지만 득표율 면에서는 굉장히 팽팽한 싸움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차이가 지금 18.32%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어쨌든 그동안에 쭉 누적돼 왔던 민심이 이번 이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한마디로 폭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부산도 마찬가지였지만 기초단체장 두고 선거가 실시된 울산이라든지 경남 의령이라든지 또 광역의원 8군데, 기초의원 9군데, 여기서 전부 국민의힘이 다 이겼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 민심의 이반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들의 분노가 쌓여 있고 LH 사태가 좀 결정타를 날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번 선거가요, 예를 들어 이제 박영선 후보나 김영춘 후보가 이제 특별히 못해서 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나 그다음에 박형준 후보가 특별히 잘해서 이긴 것도 아니라 봅니다. 뭐 특별히 이제 후보들의 잘잘못보다는요, 첫째 크게 두 가지 심판이라 봐요. 첫째는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임기 마지막 해에 과연 이제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했느냐, 이런 걸 이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김상조, 박주민 의원 보듯이 본인들에게 내로남불이 없었는가, 이런 걸 이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조국 윤미향 사태에서 보듯이 이런 이제 위선들, 이런 게 첫째 심판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심판은 바로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나 그다음에 오거돈 시장, 전 시장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보궐선거를 왜 하는가? 네. 이분들이 전부 성추행 내지 성희롱 의혹으로 그래서 이제 그 혈세를 낭비해서 보궐선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국 저는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심판 선거였다 이렇게 봅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좀 분석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집권하고 나서 민주당 정부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정당과 함께 발맞춰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당연히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의 실패로 실격 사유로 인해서 열렸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성을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이 엇박자가 난 부분 충분히 있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박영선 후보 스스로가 이제 그런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하고 자신의 SNS에 오히려 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가해자를 두둔한 듯한 표현을 많이 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엇박자가 있었고요. 투표율 그리고 사과를 했어야 하는 제때도 아무것도 맞추지 못했던 선거였다. 이번에 민주당이 LH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하면은 민주당은 다시 한 번 더 반성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LH 때문에 떠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실패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LH로 복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H 하나로만 졌다라고 생각하면은 다음 선거도 사실 밀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성할 때 좀 참회 반성을 해야 되고 당분간은 모든 지도부가 사과와 반성을 해야 되고 25개 지역구 중에 24개의 지역구의 구청장이 민주당이 탄생이 됐었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25개가 다시 밀렸다는 것은 조직 전체가 와해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이 와해됐다는 것은 민심을 하나도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네네. 철저한 반성을 통해서 당분간은 민주당이 재정비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2018년도만 해도 저렇게 저희가 서울 각 지역구의 뭐 그림을 보여드리면 파란색 일색이었거든요. 2018년만 해도.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보면 빨간색이죠. 이렇게 3년 만에 정치 지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번 선거가 사실 민주당이 후보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좀 논란이 돼서 시작된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에 대한 좀 심판을 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죠. 근데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의 성격은 임기 말 그리고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성격 그것이 본질이다라고 보고 성적표였다는 거네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평가를 넘어서서 유권자들이 느끼는 것은 거의 이제 심판에 가까운 그런 선거였고 이미 상당 부분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죠. 정한 상태에서 이 선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걸 뭐 중간에 정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이 민주당이 패배한 것도 패배한 거지만 그 패배의 내용이 좀 너무 나쁘다라는 거예요. 패배의 내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질 수는 있죠. 선거에서 질 수는 있는데 그야말로 진짜 아주 멋있게 플레이를 해서 질 때와 그렇죠. 그렇지 저희 않을 왜 때는 또- 젖잘 써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졌지만 잘 썼다는 느낌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이게 말씀이세요. 후유증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과연 어떤 이 선거 전략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이 들고 또 선거 전략을 펼치는 과정에서도 이른바 내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엇박자들 네. 이런 등등이 많이 노출이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향후에 내년 대선도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이 샤이 진보, 그러니까 아직 의향을 드러내지 않았던 분들의 어떤 표심을 좀 기대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여론조사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서 샤이 어떤 유권자들이 과연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달렸거든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요. 예. 샤이 진보든 샤이 보수든 샤이는 이제 없다. 거의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워낙 정치권에서 이제 그 편가르기 이런 이제 분열 정치로 이념적으로 상당히 그 양극화, 극단화돼 있거든요. 쪼개져 있다는 따라서 거군요. 너무 이게 진영 논리로 보수 진보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대립하다 보니까 네. 뭐 자기 그걸 숨길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 이념 성향을 네. 거의 다 이게 드러냈기 때문에 지난 선거에도 이제 그 샤이 보수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선거도 저는 샤이 진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왜 뭘 진보인 걸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조국 장관도 이게 당당하게 이제 페이스북 하루에 글 10몇 개씩 올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기 이념 성향을 저는 숨기는 이런 이제 샤이층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평론 좀 뭐 유권자들의 어떤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달라진 건가요? 이렇게 뭔가
본인의 어떤 지향하는 바를 이렇게 다 드러낸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가 굉장히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애초에 샤이라는 것이 잘 잡히진 않았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샤이라는 것이 저도 말씀하셨다시피 샤이라는 것이 잘 없어지는 여론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샤이 얘기는 많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초박빙 승부였을 때 마지막 표심이 어디로 향하는가 요 정도를 예측할 수가 있겠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차이 난 여론조사에서 특히나 2016년 선거 이후부터입니다. 2016년 선거 바로 직전까지는 그 당시 새누리당이 200석에서 개헌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다가 총선이 이제 3당으로 완전히 양분할됐다가 3분할됐다가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사실 여론조사 거의 다 맞았습니다. 틀렸던 적이 없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와 오세훈 후보가 맞붙었던 서울시장 선거는 또 훨씬 더 그 이전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체계가 지금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온 여론조사는 신뢰하고 보셔도 된다고 느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에 총선에서 보수층에서 일반적으로 사전 투표하지 마라. 투표만 바꿔치기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높았고 사전 투표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 그리고 샤이 이런 얘기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모두 싹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게 네. 어떤 메시지 전략의 실패다라는 측면에서도 보는데 네네. 이 민주당에서 샤이 진보를 이야기하고 중대 결심을 이야기하고 네.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그냥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중대 결심 나온다. 지고 있으니까 중대 결심 뭔가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샤이 진보 뭐 얘기하면은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열세에 있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메시지가 도대체 왜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어쨌든 전략면에서 그런 면에서 미스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패했다. 이 샤이라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내가 진보 성향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걸 밝히지 못하는 층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있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예,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서울 지역만 보면 43.4%였단 말입니다. 범진보 네네. 유권자 비율이 득표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번에 박영선 후보가 그만큼 득표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 적극적으로 그 유권자들에게 내가 나가서 투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유인 요인을 이 박영선 후보가 주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있는데 그것이 상대에 대한 이른바 생태탕집으로 상징되는 그 의혹 공세, 네거티브 공세만 가지고 그분들이 나가서 찍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확실한 정책 선거로 가든지 아니면 인물 대결로 확실히 가든지 뭔가 다른 프레임으로 하면서 이 나의 적극적인 지지층들을 끌어내려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 같이 이제 맞물려 지지가 않으면서 네. 결국은 이 투표장에 다 나오지 않은 거죠 그대로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여러 가지 선거를 돌이켜 보면은 예. 인물 한 사람을 극단적으로 때리는 선거는 상대 정당이 매번 패했습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개인 비리를 가지고 네네. 민주당이 이제 검증을 나섰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미심적인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인물 검증이 들어갔던 선거가 바로 지난 2012년 대선입니다. 박근혜 후보와 당시 문재인 후보가 맞붙었을 때 박근혜 후보를 넘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데려와서 극단적인 네거티브 선거가 됐었죠. 그럴 때 가장 안 좋은 점이 뭐였냐면 박근혜 후보만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똑같이 나쁜 놈이고 똑같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더 많이 언급된 사람이 오히려 더 주목을 받는 결과를 나타내게 됐고 지금 같은 선거 같은 경우는 박형준 후보와 오세훈 후보 여전히 의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두 후보만 너무 때리다 보니까 두 후보에만 집중이 되고 계속 거론이 됐던 거군요. 너무 거론이 됐고 머릿속에 남았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저 두 후보가 싫어서 그럼 민주당이 대안이 돼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은 대안이 아니라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애초에 선거 자체가 집권 여당이 아니라 대안 정당이었으면은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겠지만 집권 여당이 그동안 4년 동안 못했다는 인식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하는 것은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읍소 전략을 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왜냐하면 2014년에 한 번의 설례는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6월 지방선거를 했었을 때 네. 김무성 최고위원부터 모든 의원들이 나와서 개개인별로 무릎 꿇고 한 번만 더 용기를 한 번 더 표를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 지도부의 어떤 간절함, 읍소 물론 그때 당시에 그 민주당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쇼잉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엔 상대 정당이 상대 사람이 너무 나쁘다는 것만 몰고 가서 그렇다면 민주당은 착하고 깨끗한 것이냐 그렇죠. 이것들이 하나씩 다 무너졌다는 거죠. 막판에 김상조 실장과 박주민 의원까지 무너지면서 사실 똑같은 사람이면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가면서 이렇게 표심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뉘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오세훈 뭐 당선인이라고 이제 시장 역할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10년 전에 사실 뭐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제 시장직에서 사퇴한 후에 본인이 뭐 굉장히 마음에 빚을 지고 있다, 짐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건 어느 정도 유권자들이 이제 그 죄를 좀 용서해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뭐 이번에 이제 그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오세훈 당선자가 이제 특별히 뭐 잘해서 당선된 건 아니잖아요. 네네. 따라서 이제 그 당선만 가지고 저는 이제 과거의 그 무상급식 뭐 원죄를 다 이게 용서받았다 이렇게 평가하기 어렵고요. 앞으로 이게 그 앞으로 실적, 업적으로 이게 보여줘야 된다 봅니다. 과연 이제 그 시장을 하면서 얼마나 제대로 이게 시정을 이끌어가서 성과를 내느냐. 예. 앞으로 이제 업적과 성과로서 그걸 보여줄 때 그때 완전하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뭐 당선만 가지고 이미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섣부르다 이래 봅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지금 뭐 사실 오세훈 후보가 이번 과정을 보면 나경원 당시 후보도 꺾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와는 단일화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또 이번에 박영선 후보까지 꺾으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뭐 인정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그동안의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졌고 또 종로 선거, 광진을 그렇죠. 선거에서 계속 좀, 떨어졌고 네. 세 번의 선거에서 다 졌단 말입니다. 그 바탕에는 뭐 그런 이제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시장직을 사퇴한 그런 부분이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봐야죠. 근데 이번 시장 당선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좀 상당 부분 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과제는 이제 내년 6월 선거에서 재선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재선. 지금. 예, 내년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 대선에서의 향방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이번에 당선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기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1년 1년 2개월 밖에 안 정도이기 되니까. 때문에 여기서 뭘 새로운 걸 하기는 너무 시간이 짧단 쉽지 말입니다.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내년 6월 선거에서 당선할 수 있느냐? 만약에 내년 6월 선거에서 당선해서 하면은 이제 서울시장을 네 번째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두 번 네. 했고 이번 세 세 번째, 번째니까. 내년에 네 번째.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2027년 대선에서 그때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대선에 도전하겠죠. 그런데 내년에 어쨌든 이제 재선이 안 된다면 네. 상당히 또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새로운 또 여러 가지 도전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된 것은 뭐라고 할까요? 조금 좀 권투로 치면은 몸풀기 상태다.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된다. 오세훈 네네. 시장의 정치적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네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 이번에 1년여 남은 그 임기를 마치고 재선을 성공을 하고 뭐 대권으로 가는 지금 로드맵을 그려주셨는데 평론가님 보시기에도 뭐 그런 그림을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그리지 않더라도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런 스텝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정치인이라는 자리가 자신이 선택한 자리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또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더 큰 자리를 욕심을 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이제 천만이고 서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 예산 중에 대부분의 지자체 예산을 다 끌어다 쓸 수 있는 곳이고 또 세수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스텝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1년 2개월 동안 시장을 활동할 때 행동 없이 메시지 정치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많이 발휘할 수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메시지만으로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 2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너무 짧죠 사실. 시간도 짧고요. 기본적으로 내년 1년 2개월을 했지만 지방선거 몇 개월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의정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채 안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 의회 구조가 민주당이 100명이 넘고 네네. 국민의힘이 원내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민주당이 반대했을 경우에 네. 어떤 일이든 잘 진척시킬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왜 메시지라고 했냐면 예. 민주당은 그러면 힘으로써 반대를 할 수가 있고 시장은 메시지로서 낼 수가 있습니다. 이 행동과 메시지가 붙었을 때 만약에 메시지 측이 훨씬 더 서울 시민들에게 효용감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 결과는 없더라도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이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무조건 오세훈 시장이 우리와 상대 정당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기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일 부분은 묵인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히려 오세훈 후보나 국민의힘 측을 훨씬 더 띄워주는 결과로만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을 앞으로 잘 해야 될 것이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문제, 공급 문제도 역시 정부에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모든 것을 규제를 풀어주는 쪽을 제외한다면 이 부분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정말 현실이라는 것을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대권으로 가는 길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그 5년 어차피 이게 5년을 염두에 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은 이제 어차피 또 4년 지방선거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대권은 이제 한참 뒤에 생각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뭐 대권 욕심 없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뭐 일단 부산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박형준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각종 의혹이 있었어요. 사실 뭐 오세훈 시장도 이제 선거 과정에서 뭐 내곡동 문제를 계속 끌어왔었고 부산에서는 LCT 같은 의혹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빨간색을 칠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됐는데 이런 부산의 민심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서울보다 표차가 더 났죠. 득표율로 그렇죠. 봤을 때 28%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거의 나는데 2배를 그렇습니다. 그릴 수 있을 정도의 숫자인데요,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대방에 대한 의혹 제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야당이 그런 부분을 하면 야당이니까 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집권 여당은 사실 이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선거를 끌어가는 기본적인 어떤 전략도 정책 선거, 인물 선거 쪽으로 기본적으로 그 자세를 그렇게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러지 못했다. 계속 네거티브였거든요. 예, 왜 그러지 못했는가 예. 부분에서 이 정권 심판, 정권 평가에 대한 이 프레임을 넘어설 만한 다른 것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흠집 의혹 내기였던 제기로 거군요. 가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한 상태에서 집권당이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니까 오히려 집권당에 대한 비판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반발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더라도 멋있게 졌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 선거라든지 인물 선거를 과감하게 하면서 이 계속 의혹 제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더 그것이 뭐 벌어지는 상태가 되지 않았나. 그것은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특별히 어떤 차이를 보기보다는 전체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갔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상당히 좀 냉엄하게 내려졌다. 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평론가님? 사실 뭐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후보를 안 내는 게 차라리 나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선거는 사실은 후보를 내고 그거로서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난 탄핵 국면 이후에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에서 후보를 안 냈다면 예. 오히려 반성할 수 있는 기회나 이 국면이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후보를 내서 평가를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에 바로 다시 왕조가 들어섰듯이 한번 마음이 바뀌었다가 반동을 했을 때 훨씬 더 크게 돌아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2016년 선거에서 처음으로 3당 합당 이후에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을 5명 배출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선거 1회부터 처음으로 선출직으로 뽑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선출직 지역구 시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처음으로 선출직 구청장 민주당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거든요. 2016년, 2018년.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것 자체가 몇 년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을 줬더니 네네. 결과가 이렇더라. 성추행이었고 부산은 크게 발전하지 않았고 지난 180석 선거 이 태풍 속에서도 민주당은 6석에서 3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부산 지역구만. 그러니까 뽑아줬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특히나 오거돈 후보에 대해서는 무소속 2번, 그러니까 처음에 무소속 2번까지 나간 것도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부산 시민들은 이해해줬습니다. 워낙 민주당 파치 안 좋으니까 네네. 무소속으로 나갔던 것까지도 지지를 해줬었는데 민주당으로 들어서 뽑아줬더니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최악의 사태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분노가 굉장히 커져 있을 것이고 뭐 서울이야 너무 신기하긴 하지만 부산은 전 놀랍진 않습니다. 저렇게 모든 게 빨간 것이. 네네. 왜냐 지난 20-30년 동안 제가 36살인데 제가 부산에서 자라서 네. 늘 저런 모습만 봐서 크게 신기한 모습은 아닙니다만 이상하진 않은 모습이다. 크게 신기한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 반동작용이 워낙 크게 작용했다는 것. 다만 내년 선거는 이제 대선과 지선이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네네. 쌍둥이 선거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오세훈 후보보다 박형준 후보는 여전히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내년 지선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 서울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산 선거는 또 어떻게 요동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후보 일단 그 낸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저는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표일 때, 당대표일 때. 당대표일 때 네. 이제 그 당헌을 만들어서 중대한 기책 사유가 있을 때는 후보 내지 않겠다. 그래서 근데 이번 선거에서도요, 만약에 그 후보를 내지 않고 어떤 참신한 시민 후보 있잖아요. 예. 옛날에 시민단체 뭐 박원순 시장처럼 이런 분에게 그 후보를 내놓고 당이 측면에서 지원하면요. 네. 일단 이제 그 명분도 서고
그리고 이제 패배하더라도 또 책임도 적죠.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네. 저는 후보 낸 게 너무 오만했지 않았냐. 특히 그 부산에는요. 지금 오거돈 시장이 재판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근데 민주당 간판으로 과연 이게 그 선거 운동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회심의 일격으로 가덕도 문제 공항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많은 이제 모순점 비판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LCT라든지 네. 네거티브 공세 있잖아요. 예. 이게 조금씩 본질을 비껴가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장에서도 과연 이게 그 시장으로서 이제 부당한 혜택을 누리냐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냥 이제 청량 현장에 갔느냐 안 갔느냐 가서 이게 면바지 흰 면바지에 뭐 페라가모 생태탕 이런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흘러버렸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LCT는 이제 그 박영준 당선인이 네네. 재혼할 때 이제 그 재혼 처의 자녀가 산 거 아닙니까? 과연 이게 뭐 박영준 후보가 직접 특혜 분양 받았다 이런 본질은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상당히 네거티브 공세가 좀 무딘 게 본질을 조금씩 빗나갔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정치를 떠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안 돌아오는 걸로 봐야 될까요? 당분간은 안 돌아오겠죠. 당분간. 당분간은? 예, 저는 뭐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이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사실 컸다라고 봐야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 5.18 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네. 그리고 이번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줄다리기를 할 때도 굉장히 치밀하게 그 과정 관리를 해가면서 어쨌든 오세훈 후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힘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도 생각보다 큰 차이로 이길 것이다라고 네.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됐단 말이죠. 어느 정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그런 나름의 중도적이고 개혁적인 이미지 그리고 그동안의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변화해왔던 거 이런 것이 체질 변화로까지 아직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김종인이라는 인물이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런 위기 요소를 많이 막아준 부분은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뭐 전당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다시 재조명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지금 야권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 그렇죠.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장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또 있어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네. 이런 국민의힘, 국민의당, 제3세력 이것을 하나로 묶어내야 된다라는 흐름이 야권에서 생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네. 그런 부분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 주목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대선 국면에서는 당분간은 장애에 머물겠지만 네네. 다시 재등판하는. 재등판할 가능성이 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재보선 결과를 열어보니까 야권에 이제 유권자들이 힘을 실어준 모양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선 국면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도 이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언제쯤 이 판세에 뛰어들지 평론가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사표를 던질 때부터 보궐선거 끝날 때까지는 등장하지 않고 메시지 정치를 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고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가 어떻게 보면은 진보나 민주당 대선 주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보수 주자로 나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지지율을 가지고 대선 출마하지 않는 것도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저 지지율로 나서지 않는 건 쉽지 않을 것이고 지금 오세훈 시장은 현역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 조사에서 빠져야죠. 그럼 저 여론조사는 아마 윤석열 총장 쪽으로 더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5, 6월쯤에 캠프 전체를 다 꾸리고 나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캠프 전체를 5월이나 6월쯤. 네. 그래서 보통은 대선 캠프 출정식을 할 때 네네. 출마 선언을 할 때 혼자 나가서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어. 이미 메시지 팀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정해놓고 하기 좀 때문에 뿌리고. 예, 그런 시간이 한두 달 정도 좀 충분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맞물려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고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다라는 얘기를 던지고 나서 마지막에 히든카드로 함께 합세하는 것이 아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하면서 충분히 컨벤션 효과가 일어났거든요. 처음부터 같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나중에 같이 합류해서 또는 처음부터 같이 하되 뒤에서 마크에서 도움을 주다가 등장하는 것은 좀 더 후에
함께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뭐 윤석열 전 총장 등판은 기정사실화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윤 총장 입장에서는요. 네. 이번 선거 결과가 근데 반드시 가장 좋은 건 아니라 봐요. 아 그래요?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패배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 해산될 정도로 이 정도면 이게 윤 총장 주도로 대한부제로 이게 그 재구도를 다시 그렇죠. 만드는. 민주당과 이제 1대1로 국민의힘을 흡수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국민의힘이 기사회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철수 국민의당도 합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 윤 총장도 저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 봐요. 그냥 이제는 이제 제3지대 뭐 새로 당 만들고 이런 거는 이게 어렵고요.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에 합치는 결국은 이제 윤석열, 안철수,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런 데 모든 범야권이 하나로 합치는 이거 외에는 이제 그 선택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을 기대한다면 네. 김종인 위원장도 이게 뭐 지금 떠났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안철수, 국민의힘까지 범야권 후보를 하나로 묶어내는 그 역할 정도는 마지막으로 이게 김종인 위원장한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뭔가 당에 들어가는 것만이 모든 능사가 아닌 게 결과적으로는 좀 화학적 결합이나 이런 이념적인 부분에서도 일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일단 그 어떤 모양으로 이른바 것인가? 야권 단일화 그 결합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개별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네네. 이런 식이 된다든지 국민의당이 이제 국민의힘에 그냥 빨려 들어가 흡수되는 버리는 것처럼. 이런 식이 네. 된다든지 그러면은 어쨌든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또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국민의힘이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번 이 선거 결과가 뭐 국민의힘이 정말 잘했기 때문에 박수를 해서 보내준 된 거다. 것이 아니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이 새롭게 이 야권이 변화해가는 과정으로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 과정이 국민의힘에서 저는 얼마나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 우리가 의석수도 많고 네네. 103석 아닙니까? 국민의당 니네 3석밖에 안 되니까 무조건 그냥 들어와. 윤석열 너도 기댈 데 없잖아. 들어와. 이런 식이 돼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죠.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그렇게 하고 제1야당이지만 힘을 쫙 빼고 기득권을 버리고 문호를 활짝 열어 놓으면서 이것이 이제 이른바 야권의 이 통합이 네. 이루어져야 되고 그 속에서의 상호 간의 정말 멋있는 경쟁을 통해서 후보가 탄생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그나마 내년 대선이 해볼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어쨌든 감옥에 보낸 당사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의힘 쪽 당원들, 적극적인 당원들과 화학적인 결합이 될 것이냐 뭐 이런 걱정도 있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그 국민의힘의 적극 당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체 흐름 속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변수이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인 이 흐름에 그런 부분이 큰 어떤 장애 요소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윤 전 총장이 갖고 있는 그 비전 예. 과연 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경제에 대해서 아니면 정치에 대해서 아니면 인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제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일뭐 그렇죠. 모든 그런 가능성 있는 부분에서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해지겠죠. 네,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검찰총장까지 한 일종의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선거할 때는 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말투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제 정책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대통령 자리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전문가로 모든 걸 깊이 있게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얕고 다변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하는 부동산 정책,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하는 육아 정책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과연 국민들로부터 이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도 실패했습니다. 맞습니다. 단기간에 대통령 되는 것이 그만큼 정치적인 내공이 필요하고 정치적 맷집이 필요한 자리가 바로 대통령 후보란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아마 맷집과 정책으로 많이 키워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둘러싼 가족이나 아내나 장모에 관련된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비 경선을 거칠 때 과연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사실 이제 박형준 후보에게 제기됐었던 많은 의혹들 중에 대부분은 당시 예비 경선에 붙었었던 같은 당의 이현주 후보가 제기했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걸 그대로 받아서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현재까지 나와 있었던 이 의혹을 당내 경선 또는 흔히 말하는 범보수 예비 경선에 돌입했을 때 그걸 어떻게 버틸 것인가, 그걸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상대 후보는 그걸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만약에 현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의외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좀 꼼꼼히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정말 하고 싶다면. 사실 이렇게 대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가 안철수 대표예요. 안철수 대표가 이번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는 패배를 했지만 뭐 대선 주자 하면 항상 거론이 되거든요. 안철수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인생도 정치도 이제 그 한마디로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 제가 보기에 이번에 가장 저는 성공한 한 명막에 꼽으라면 저는 안철수입니다. 오세훈 시장보다 저는 안철수가 더 승리했다 봐요. 오세훈 시장은 이제 5년 동안 서울시장 하면 대권은 이제 당분간은 못하죠. 근데 안철수 후보는요, 이번에 제대로 오세훈 시장 도와주면서 부산시장 지원 요새 하루 빼고 이게 날마다 본인 선거보다 더 열심히 도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보수층의 이미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율도 조금씩 오르면서 예. 상당히 강력한 대권 주자로 윤석열 총장과 더불어서 지금 부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패배가 더 승리가 바뀌는 이게 세옹지마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상당히 그 이번에 기회를 얻었고요. 앞으로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정치를 좀 제대로 좀 이게 변하는 게 아닌가. 이제까지는 새 정치 하면서 계속 이게 그 헛발질 판단 착오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 패배에서는 제대로 저는 선거 운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앞으로 좀 기대감을 높이는 이런 이제 그 계기가 됐다. 이렇게 좀 평가합니다. 사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2012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당시 후보와 단일화를 했고 뭔가 이렇게 내주는 이미지들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킹이 되는 것보다는 킹메이커 쪽으로 그냥 가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좀 선을 긋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번에 안철수 대표는 보면 어제 이제 국민의힘 개표 현장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미 안철수 대표는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요? 국민의힘과 이번 대선에서 같이 간다. 이 부분을 확실히 굳힌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이제 내년 3월에 치러질 대선은 양강 체제로 치러지는 거죠. 지금 집권 여당과 예, 예, 야당과 제2야당과. 예, 야당의 단일 후보, 여당의 후보. 저는 양강 체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거의 그렇게 구도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제3세력으로서 뭔가를 도모해 보려고 그동안 2011년에 이제 정계 입문했으니까 딱 10년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이제 실패를 겪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보수 쪽으로 자신의 입지를 분명히 가는 쪽으로 그렇게 좀 정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단일화 과정이나 선거운동 과정, 어제 개표 현장에서의 모습 이런 것을 봤을 때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는 이 보수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어필해온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쌓아왔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리고 아마 이번 이제 대선 경선에 뛰어들 겁니다. 뛰어들게 되면은 뭐 유승민 의원, 안철수 대표, 윤석열 전 총장, 또 원희룡 지사 등등이 경쟁하는 구도가 야권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문제는 이제 여권이 좀 고민이 있겠죠. 그렇죠. 예, 여권이 어떻게 그런 좀 드라마틱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과거에는 오히려 야권이 후보가 없다 막 이랬었는데 네. 지금 보면 여기는 몇 명의 그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여권의 고민이 좀 더 깊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뭐 선거를 참패하고 나서 민주당 지도부는 뭐 밤에 최고위원회 소위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정도로 좋지 않은 분위기를 보여줬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우리 신년 초부터 사면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집토끼층을 본인 스스로 흔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까지 참패에 이르렀고 그렇다면 왜 본인의 대선 욕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짜리 짧은 당대표를 했었나. 당도 제대로 못 이끌고 선거도 참패로 이끌었다는 첫 번째 책임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SNS에 오늘 오전에 당분간 자수하겠다고 글을 썼고 예. 본인의 선거구였던 종로구에서도 역시나 참패를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기일전을 해야 되는데 과연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을까?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대선 지지율 조사가 계속해서 나올 텐데 이낙연 의원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는 불보듯 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사실은 어떤 정당에서 선거를 치렀을 때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은 그 당시에 비대위면 비대위원장이고 당이면 당대표입니다. 지금 당대표직을 내려놨지만 상임선대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사실상 당대표의 지위 누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밖에 없고 아마 당분간은 어떤 걸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떤 걸 하는 것도 사실 말이 되진 않고요. 국장님 보시기에는 여권은 지금 어떻게 좀 흘러갈 거로 보세요? 일단 기본적인 두 가지 그 방향이 충돌할 겁니다. 그동안의 개혁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네. 더 개혁을 가열차게 해야 된다. 그래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룹이 있고 그렇지 않다. 이번 민심은 그동안의 노선에 대한 반성과 쇄신을 요구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것에 새로운 중도적인 인물들을 많이 등용하고 정책에 변화를 주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두 가지 노선이 여권 내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속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저는 위기를 맞았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번 선거라는 게 민심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고 거기서 이재명 지사도 자유로울 수가 사실 없는 거고 그리고 친문과의 관계도 여전히 좋은 관계가 아니고 또 이재명 지사가 대표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는 이 기본 시리즈, 기본소득, 기본대출 이 기본 시리즈에 네. 대해서도 여권 내에서도 상당 부분 갸웃갸웃하고 있거든요. 반대 목소리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이재명 지사에게 바로 어떤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이러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권 내에서 이 경선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명이 출마해서 그것을 그야말로 재미있는 어떤 흥미거리를 주고 관전 포인트들을 줘야 이길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6, 7명이 나와서 계속 그렇게 경선을 해나가는 구도로 가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제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50% 이상을 얻지 못하게 되면 마지막에 결선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상황도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어떤 지지가 아니면은 네.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군요. 예, 저는 굉장히 이재명 지사도 지금 위기를 맞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뭐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여권 내에서 지금 이 당대표 선거나 대선 후보 일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는지 그렇죠. 또 당권의 향방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야말로 여기서 어떤 행보를 하느냐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짧게 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통령 레임덕이 좀 속도가 이제 레임덕의 속도가 좀 붙는 그런 뭐 이벤트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진 않았지만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야겠죠, 당연히. 충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을 보면 크게 흔들린 적이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그리고 한 번은 코로나 초기 국면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초기 국면 때는 처음에 이제 정부의 실패로 인식을 했다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 오히려 K 방역으로 잘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제 부동산과 LH는 제가 묶어서 보는데 네. 부동산과 LH도 흔들렸으면 LH는 전면적인 수사를 해서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되고요. 지금 통과되지 않은 게 소급 적용이랑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그렇죠. 이거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고요. 앞으로 부동산 대책은 공급을 좀 더 늘리고 네. 그리고 그동안의 공공주도에, 실패를 한 번은 네. 인정을 해야 됩니다. 크게 나와서 사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코로나는 사실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그러니까요. 아니라 예. 일본 같은 경우 오늘 3만 5천 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도 역시 다시 한 번 더 전화위복의 기획이 온다. 왜냐하면 연말쯤에 집단 면역이 성공했을 경우에 내년 대선에 이건 분명히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단계고 지금 와서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걸 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근데 역대 우리 대통령의 유일한 공통점이 취임 초보다 취임 말 있잖아요. 지지율이 낮았다는 거. 이게 유일한 공통점인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저도 이게 방송에서 많이 비판도 했지만 마무리를 잘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꼭 성공한 대통령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가 끝났지만 뭐 앞으로 정치권의 변화가 좀 어떻게 불어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종석 국장, 서정욱 변호사,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엔지